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수라고 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고요. 제 주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빈곤, 빈민복지, 그리고 빈민법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오늘 발표도 그 긴 연장선의 한 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발표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발표를 준비했는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번 이 포인정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흔히 우리가 산업혁명 태동기라고 불리는 시기죠. 이 시기 영국의 빈곤과 재산범죄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다소 아까 발표했던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매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학술적 구성을 한번 짜봤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주제 혹은 연구의 출발점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급변기 속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재산범죄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양적인 증거 혹은 양적인 분석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크게 두 부분은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량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가졌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적, 특히 사례 분석을 가지고 이를 보완해 보겠다라는 것이 본 어떤 발표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들어가면입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과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는 이미 빈곤과 재산범죄 간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는 당연시 되어 왔었습니다. 패트릭 콜쿤 같은 사람들은 당시 빈곤 문제 그리고 범죄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범죄의 발생과 그의 그 범죄를 이제 실제로 범했던 이제 가해자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런 범죄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빈민, 거린, 불황자 등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빈곤과 범죄 관련된 양적 분석 혹은 접근은 20세기 범죄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20세기 범죄사에서도 여전히 양적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은 1960년대쯤에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이 사회사에 도입되면서 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사가들은 당시 범죄 추이를 밝히기 위해서 주로 기소 통계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사실은 1830년대까지 아직은 이제 범죄 발생을 다루는 통계가 사실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소 자료들을 가지고 당시 범죄 추이를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소라는 건 우선 범죄가 적발되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발되지 않은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암수 범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소라는 것이 매우 지배층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기소되는 것은 사실은 그 중간에 법조인 혹은 법조 엘리트들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기소되는 건 아닙니다. 기소되는 것은 법조 엘리트들이 저를 기소해야 제가 기소가 되는 거죠. 결국 기소 통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계층적 혹은 신문적 편향이 들어가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양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어떤 한계라고 할까?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양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빈곤이 증가하면 재산범죄도 따로 증가할 거라는 매우 단선적인 인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설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빈민을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설정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들을 제가 발견했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한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과정에서 바로 정량적, 특히 사례 중심의 연구를 한번 대입해보자, 접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사례 연구, 특히 정성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분석의 주 대상은 당시 런던에 살고 있던 빈민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재산 범죄를 생존 전략화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면서 오늘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깊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정량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1차 사료는 런던에 있는 중앙형사재판소 기소 문서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 주소, 웹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18세기 초부터 생산된 여러 기소 관련 문서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향후에 진행할 여러 연구의 주요 소스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범죄는 사실은 절도입니다. 왜냐하면 1790년부터 1834년 사이에 일어난 형사재판 중에 90% 이상이 절도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도가 주를 이루는 재산범죄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건들을 추적해 왔는데요. 그 중심엔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빈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공물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하층 빈중들 혹은 빈민들은 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곤란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산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가설하에서 공물가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물가고요. 밑에 파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절도 기소 건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크게 두 번의 큰 공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95년과 1800년 두 차례 흉년 속에서 공물가가 약 50% 그리고 70% 이상 상승합니다. 이때 영국 사회는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빈곤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어떤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어떤 개혁안들이 도출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 빈곤과 공물가 상승이 매우 큰 어떤 화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이 공물 가격 상승기에 실제 그러면 재산범죄 기소율이 혹은 기소 건수가 증가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1795년만 보시더라도 분명 공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재산범죄 기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00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1800년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공물가가 상승했지만 기소 건수는 그에 상할 정도는 아닌 사실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물가가 상승하면 재산범죄가 증가할 거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인과론은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재산범죄 기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1815년 즈음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재산 범죄 기소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는데요. 이때가 어떤 해냐? 바로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바로 전후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때 재산 범죄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전쟁 이후 퇴역 군인들의 존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자료를 보면 약 35만 명 정도의 군인이 전쟁 이후에 다시 영국 국내로 들어왔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 노동시장으로 진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가 다루고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는 매우 대도시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절대 다수가 임금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과포화된 노동시장에서 발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매우 큰 타격을 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 고용 불안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 퇴역 군인들의 연령대입니다. 보통 20, 30대 청년들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퇴역 이후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은 결국 당시 높아진 재산범죄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왜냐? 당시 재산범죄의 재산범죄를 일으키는 주 연령대가 바로 이들, 20, 30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때 증가한 증가세는 우리가 충분히 당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분명 1815년 이후로 재산범죄 기소 건수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1817년 이후로는 사실은 일종의 안정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러한 안정기가 다시금 1820년대에 오면 또 한 번의 큰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1832년쯤에 다다르면 기소 건수가 약 2300건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재산범죄 기소가 증가했느냐라는 것이죠. 앞에 설명드렸지만 공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물가는 이미 전쟁이 끝난 이후로부터 떨어지거나 정체된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특별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즉 전후 침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높아진 기소 건수는 그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가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사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놓쳤던 본질적인 문제에 돌아가 보자. 기소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기소가 정말 범죄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기소 건수가 실제 범죄 발생을 증가시켰다, 범죄 발생을 연동 혹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820년대 중반 이후 이 범죄 기소 건수의 상승을 보았을 때 분명 이때는 적어도 1810년대보다 2배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죄가, 재산범죄가 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1820년대 중반 이후 빈곤의 수준은 분명 1810년대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추론이 사실 가능할까를 보자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또 다른 이 점선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구빈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구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빈민구제 비용 통계 자료는 사실은 1810년 이전까지는 매우 듬성듬성 존재해서 큰 추이를 파악하기 힘든데 적어도 1810년 중반, 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촘촘히 이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세를 우리가 다행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 즉 구빈 비용 그래프와 재산범죄 기소 건수 그래프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 1815년 이후로 이 두 지표는 조금의 시차를 두고 서로 나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820년대 이후 구빈 비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830년대 초까지 안정기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시기 재산범죄 기소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묻게 되는 겁니다. 분명 빈곤의 규모라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재산범죄 기소 건수는 늘어나고 있네. 즉 둘 간의 어떤 정비례성은 적어도 18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좀 희미하구나라는 우리 어떤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이 기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법조 엘리트의 판단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소 통계는 범죄 발생과 사실상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빈민들이 혹은 그 준하는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재산범죄 많이 일으켰긴 하더라도 만약에 법조 엘리트들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범죄 증가세는 기소 통계에 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법조 엘리트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재산범죄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면 사실은 빈민 혹은 빈곤 범죄 혹은 재산 범죄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기소 통계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1820년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182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전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곡물가가 떨어집니다. 이는 당시 전쟁이 끝나고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업과 제조업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이 농업과 제조업의 농업과 제조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부를 축적했던 당시 엘리트들의 주머니 사정이 예전만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비용을 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빈곤과 범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빈곤과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압적인 혹은 엄격한 통제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822년에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치안 체제를 이제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유급 경찰관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서 단속과 치안 혹은 순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29년에 이르면 당시 수도 경찰법을 제정해서 런던 중심으로 해서 단일한 치안 체계, 경찰 체제를 완비하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결정이 아마도 182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금 증가하는 재산범죄의 패턴, 경향을
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소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분명 정량적 분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 구빈 지출 등과 같은 어떤 거시적 지표들은 기소나 혹은 범죄 증감에 매우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기소가 실제 범죄 발생을 반영한다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기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 즉 빈곤과 범죄의 어떤 상관성을 이러한 기소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으로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도 정성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 혹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성적 사례 분석을 통해서 빈민들의 어떤 미시적 삶과 경험 속에서 범죄의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빈곤과 범죄 간의 관계를 단순 수치가 아니라 빈민의 어떤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맥락화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정성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제3범죄라는 것은 빈곤에 처한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주체적 힘이나 역량을 매우 극단적으로 발현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더 범죄를 감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어떤 장벽을 넘어서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여성의 어떤 이 범죄적 동기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절박성에 비롯된 것이다, 기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당시 이제 1798년에 1834년 사이 중앙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남녀의 성비를 보면 약 8대2 정도가 됩니다. 남자가 8, 여성이 2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소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제3범죄로 한정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약 25%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장절도로 한정해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은 5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이 어떤 것들을 절도했는가, 그 절도품들을 분석해 봤더니 적어도 60% 이상이 고가품이 아니라 생필품이었다는 거죠. 의류, 식료품 같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당시 여성들이 경제적 절박성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상당수가, 그리고 그들의 범죄적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생계형 범죄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를 전략화했는가가 요즘 최근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이 주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느냐, 바로 임시병통의 경제라는 틀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임시병통의 경제란 건 구조적 제약, 즉 빈곤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여러 개인들이 주체성을 발휘한 여러 복합적인 전략들, 생존 전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존 전략의 범위라는 건 매우 광범위한데요. 한편에는 매우 학법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공적 구제와 같은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불법적인 수단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3범죄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포괄해서 어떤 임시병통의 경제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죠. 실제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러한 임시병통의 경제가 어떻게 조직되고 돌아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절도 범죄로 기소된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개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 이제 사라라는 여성입니다. 사라가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뭘 했느냐?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지방 정부에 공적 구제를 신청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죠. 그리고 거부된 직후 바로 이제 제3범죄, 즉 가택진입 범죄를 범행합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앤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출산 직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 공적 구제를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당시 빈민원, 흔히 빈민 구호시설이라고 불리는 시설에 입소해서 상당 기간 이제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 군비던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3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사라는 여성입니다. 마사라는 여성인데 이분은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18, 19세기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황 속에서 군인 남편들은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마사라는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재산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바로 공적 구제를 신청해서 비민원에 입소해버립니다. 그러다 비민원에 입소한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어떤 절도를 저질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체포되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례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합법적인 수단과 불법적인 수단을 공히 병행하면서 자신의만의 어떤 나름의 생존 전략을 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여성들이 기소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도 나름의 매우 전략 전술적인 면모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 여성들이 벌였던 예를 들면 추구했던 전략을 크게 양분해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매우 정서적 접근을 하는 것이죠. 보통 정서적 접근하는 이제 이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죠.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는 여성으로서 현재 임신한 상태다. 혹은 난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양육이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재판부의 어떤 연민과 동정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 메리라는 여성입니다. 메리라는 여성은 남편이 석공이었는데 석공이다 보니까 잦은 부상이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메리가 가정 전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절도 범죄로 기소되어서 호주로 7년간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호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탈출해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7년 유배형이 아니라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때 메리가 여러 가지 호소를 합니다. 내가 왜 유배선을 탈출했는지. 당시 나는 젖먹이가 있었다. 양육을 해야 했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유배선을 타고 호주로 가냐. 그리고 그 재판반은 그 당시, 두 번째 재판반은 그 당시 나는 지금 임신 상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종신유배형으로 감경됩니다. 이러한 사례들, 즉 정서적 접근을 하는 사례들은 당시 아마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젠더적 통념과 어떤 편견을 잘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소력 있게 재판부에게 닿았던 것이죠. 이러한 정서적 접근은 당연히 남성보단 여성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리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접근을 하는 이 빈민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 사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사라고 하는 여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를 했느냐?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 주인집에 가재독을 털어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당장 판 건 아니고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체포가 되어서 절도죄로 기소가 되죠. 근데 마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절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대여한 거다. 대여한 거다. 왜냐? 나는 팔아서 넘겼다면 그 절도가 될 수 있지만 내 처지가 나아지면 다시 전당포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돌려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거랑 나 거랑 뭐 이런 거죠. 돕고 삽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사실 매우 흥미롭게도 당시 전당포 관계자들이 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해 줍니다. 마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우리 전당포를 많이 이용했고 실제로 맡겼던 물품은 다 찾아갔다. 그래서 실제로 마사는 풀려납니다. 무죄로. 어떻게 보면 마사라는 여성이 했던 이러한 전략은 당시 재산권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정확히 이제 규정되지 않은 당시 어떤 나름의 어떤 공백이 있는 법 체계를 능수능란하게 이용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범죄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선 증거를 은닉하죠. 그리고 나를 고발한 원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샬롯이라는 여성은 12번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기소 유지 불가 등등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매우 간교한 방식은 뭐냐? 주로 이 사람은 현금만 텁니다. 현금이라는 건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어떤 만약에 물품이었다면 이게 누구 건지가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은 그러기가 막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성매매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우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즉 추가 목격자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하느냐? 나를 고발한 원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라는 것이 있을 그 당시 저 원고는 취해 있었다. 취한 저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가 범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당시 저 사람은 여러 여성들과 매우 문란하게 놀고 있었다. 즉 도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저 인물이 하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이제 빈민 여성들이 당시 법 체계와 혹은 사법 질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나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빈곤과 재산범죄의 상관성이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둘은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전시 경제,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등 때문에 빈곤의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양적 지표로 증명하여서 이것을 토대로 범죄의 어떤 성격과 여러 가지 상관성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양적 분석 혹은 양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성적 사례 분석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당시 빈민 범죄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는가, 그리고 당시 자신들의 행위 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생존 전략화했는가를 이해한다면 보다 더 우리가 18, 19세기 당시 범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깊은 혹은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결론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공경에 따른 자동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 개인의 주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것이 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